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들어갈 텐데, 요약집으로 이제 하나, 핵심 요약으로 이제 들어가서 전체 정리를 해볼게요. 앞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앞 페이지로 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사시문항 좀 우리가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론 파트가 나와요. 총론 파트는, 나온다면은 세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은 이제, 지금 요거는, 딱 올해 예상입니다. 34회. 딱 세 문제다 딱 보고, 딱 세 파트가 나오는데, 일단은 원은 부동산의 개요. 그죠? 여기서 이제 하나가 나와서, 부동산의 개요가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건 이제 부동산의 개념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게 많이 되고,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구분이고, 이 부동산업이라는 자체가 부동산학 개요에서 나올 때가 좀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토지용어, 토지 특성, 딱 세 가지만 좀 잡으시는 게 가성비가 좀 괜찮습니다. 특히 토지 특성 같은 건 일단 연습을 좀 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제론 파트는 이제 전반적인 거 본다면은 수요 공급을 경제학을 해요. 우리 시험 문제. 근데 딱 우리가 두 파트가 탄력성이 계산 문제가 한 두 문제가 뜨거든요. 균형하고 점탄력성. 그거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그 맨 밑에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시험 문제가 매년 평균을 내봤더니 8에서 9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요. 평균을 잡았더니.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내는 계산 문제는 그냥 제끼셔야 됩니다. 제끼시고. 그러면 교수님, 이 18문제는 뭐예요? 이게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잡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항상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난이도가, 우리 원론의 난이도는 계산 문제를 어렵게 내요. 계산 문제를. 근데 이제 그걸 작년에도 계산 문제를 잡지 마시고, 빨리, 우리 계산 문제가 어려운 거 나왔다면 빨리 커버를 하시고, 18개의 1분 안에 풀 수 있는 것만 가져가세요. 그죠? 요것만. 그래서 18개에 대한 그 테마로 18개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잡으세요. 그죠? 그 외에는 우리가 문제집에서 나왔던 문제들인데, 이건 주관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계산 문제를 어렵게 출제되면은 그건 다시 출제 안 해요. 다른 애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 문제는 무조건 주관적이다. 그죠? 그럼 얘 이거 틀리라고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줘서 보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잘 아시는, 제가 맨날 얘기했던, 거미집이론, 그 다음에 정보가치, 빼앗나, 입지계수. 그죠? 아주 가성비가 높거든요. 얘네들은 무조건 맞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계산 문제는 버려라. 버리고 그냥 합격선으로 가자.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 설날에 요걸 만들었는데, 이게 잘 만들어져도 이제 좀 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진짜 자신 있습니다. 요거 그냥 하나로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른 거 다 제끼시고 이거 하나만 보세요. 하나만. 그죠? 하나만 달달달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이 있잖아요. 문제집은 이제, 어느 정도 이걸 다 한 다음에 문제를 한번 다시 보는 거죠. 근데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이 출제원들이 이제 본다면 2016년서부터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게 공인중개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공인중개사 문제를. 그죠? 그래서 이제 패턴을, 중간중간 문제를 공인중개사 문제에 최근 걸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맞춰서 가고, 그 다음에, 중개, 그 다음에 권리 분석.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간 그 색깔이 다른 게, 공인중개사의 학개론하고 원론은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권리 분석 2개, 중개사가 2개 들어가요. 그게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개론에서 나올 수 없는 탄력성이 점탄력성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공인중개사 점탄력성이 안 나와요. 근데 균형은 똑같아요. 균형 문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계산 문제에서 이 계산 문제가 딱 두 문제가 떠요.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점탄력성하고 균형이에요. 근데 경제학 원론에서의 점탄력성은 무조건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두 가지고, 수용급에서는 수용급의 이해, 균형점의 이동, 균형점의 계산, 요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한 2문제 정도 예상합니다. 수용급은. 경제학이 처음에는 이 출제원들이 안 냈어요. 경제학이 따로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인중개사 학개론하고 좀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급을 넣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다 하지 않고 기출에 나와 있는 것만 제가 잡아드리고, 거미집입니다. 거미집. 거미집이 계산 문제가 뜰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너무 가성비가 좋죠.
피합해가 탄력성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잡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장론은 딱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세 문제. 근데 이제 어디가 나오느냐? 이 계산 문제가 정보의 가치예요. 그죠? 제가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빼, 안, 나. 그죠? 실현 가치에서 미실현 가치를 빼고 안될 확률에서 우리가 그냥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교수님들은 확실성에서 불확실성을 뺀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얘는 대입시켜서 제 하는 대로 가세요.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지대와 지가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입지계수. 입지계수가 가장 유력하죠. 근데 이 시장 파트에서 이제 가장 여기 그 4개의 국면이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중요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지는 계산 문제 6유형인데 네일리, 허프, 컨버스 중에서 세 사람 중에서 뜨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요번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좀 허프가 강할 것 같아요. 허프가. 그죠? 허프가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고, 정책은 딱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5문제. 그래서 시장 개입 근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국토법, 우리 그 이상근 교수가 너무 강의 잘하기 때문에 이 국토법은 제가 안심해요. 용도지역지구재단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터치해드리고, 정책, 우리나라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정책과 시행되는 정책. 그 다음에 임대주택 정책, 임대료 규제, 보조, 그 다음에 공공. 근데 임대료 규제가 계산 문제가 한번 떴어요. 공인중개사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는 제가 안 잡아드리는 게 매번 나오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제를 푸는 걸로 그냥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세가 2문제가 나와요. 조세가. 이 조세가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잡기 좋거든요. 왜냐면 국세, 지방세, 취득, 보유, 처분만 보시면 거의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법에 대한 그 세법에 대한 내용을 냈는데 법이 바뀌다 보니까 얘네들이 내는 게 세법 2문제가 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로는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는 한 7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점수를 좀 따실 분이에요. 투자론 자체가. 그래서 투자론은 이제 본다면 계산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자본 수익률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보고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폐 시장 가치 계산, 그죠? 그 다음에 현금 수지, 할인 현금 수지. 그래서 한 2문제가 떠요. 투자론은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는 계산이 굉장히 조금 약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계산에 대한 게 강하기 때문에 투자론에서 점수를 좀 따셔야 돼요. 근데 투자론이 왜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따게 좋냐면, 우리가 감정평가 수입 방식에 이 방식을 쓰거든요. 현금 수지라든지 할인 현금 수지. 그래서 이게 가장 가성비가 좋고, 금융론은 한 5문제가 뜹니다. 5문제가. 그래서 원리금 계산 방식 무조건 떠요. 뜨고,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아시다시피 리츠 뜨고 PF 뜨고, 그죠? 이렇게 해서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용 개발 파트는 이제 이용은 저희 안 나오고 개발 파트나 민간 요거. 그래서 우리가 개발에서 한 2-3문제, 관리에서 하나, 마케팅에서 하나, 권리 분석은 딱 2문제가 나와요. 2문제가 나오고, 근데 중개를 좀 잡으세요. 부동산 중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그 중개 파트가 감정평가 강의를 하시는 평가사분들은 중개를 좀 빼더라고요. 중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중개가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에스코로라든지 중개 파트.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중개만 잡으시면 거의 들어가요. 그래서 권리 분석 2개, 중개사법 2개는 무조건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가성비가 높아. 그래서 얘가 10문제당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한 6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배분을 해야 되니까 여기 10문제를 너무 맞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뭐야?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중요하죠. 규칙 중요하고, 우리가 가격제 원칙, 그 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 다음에 우리가 3방식에 대한 계산 문제가 떠요. 근데 수입 방식은 무조건 100%입니다. 수입 방식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에 그해 비교 나올 수 있고 원가가 나올 수 있는데, 요 수입 방식과 비교 방식과 원가 방식인데, 보통 요 3가지는 이제 제가 올해 뭐가 나올 건지 이제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총론으로 갈게요. 자, 총론 파트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내가 화끈하게 찍어줄 테니까 넘겨보면은 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나오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찍어드린다는 얘기는 탁탁 제가 이제 여기다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번 시험 문제가 30사회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딱
세 문제가 배정됩니다. 얘들한테 세 문제가 배정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100%예요. 100%입니다. 100%. 복합 개념에 대한 기술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과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은 100%라고 나와야 돼요. 그죠? 나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개요는요, 딱 부동산업만 출제가 돼요. 부동산업만.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부동산의 개요까지 다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면은 여기는 100%다. 100%. 100%가 나오기 때문에 복합 개념의 법경기와 그 다음에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 이거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부동산업은 딱 31회 때 딱 한 번 나왔거든요. 부동산업은. 이 부동산업은 좀 잡으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먼저 부동산업에 대한 걸 좀 볼게요. 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를 어디 가시냐면, 여기는 이제 사이드예요. 이건 아마 안 낼 것 같아요, 얘네들. 그러면 이제 어디를 먼저 염려할 말씀을 드리면, 시험에 나오는 것부터 볼게요. 페이지 가시면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펴보세요. 4페이지 펴시면은 4페이지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것은 매년 뜨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2회 때 떴기 때문에 34회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별표를 3개 치세요. 3개. 그래서 무조건 만약에 뜬다면 얘가 이제 나올 것이다. 개요에서는. 딱 3개 치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은 자, 대분류와 중분류가 있고 소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임공서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임공서. 그래서 임대, 공급, 서비스업이 있거든요. 자, 세 분류는 임대, 공급업에서 임계공이라는 게 이 두 개에서 나눠져요. 서비스업은 관리업, 중개업, 자문업, 평가업으로 나눠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눠져서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에 있는 세 분류에 대한 걸 물어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건설업이라는 게 없거든요. 금융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류를 먼저 암기하셔야 돼요. 세 분류를. 그 다음에 세 분류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 주거용은 아파트고 비주거용은 사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는 다 주비기라는 게 다 들어가요. 주비기. 그런데 관리에서만 기타가 없습니다. 기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임박해서 기타나 관리하면 안 되겠죠. 기타가 없다. 그 다음에 중개는요, 원래 중개 및 자문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대리업으로 바뀌어요. 대리업으로 바꾸고요. 자, 우리가 투자업은 없어요. 투자 자문업이 생겼습니다. 새로 생기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이 생겼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나온다면은, 요 세 분류를 암기하는 비법을 가져가셔야 돼요. 세 분류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는 기타가 빠진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중개 대리. 자문이 아니라 요건 투자업이 아니라 자문업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요걸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얘가 임대 공급이고요. 얘가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공급과 서비스업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암기 코드를 제가 가르쳐 드리냐면, 자, 밑에 제 핵심적인 거는 이제 암기 코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밑으로 갑니다. 암기 코드를 보여드리면, 자, 여기다 별표. 자, 어떻게 여러분들 암기를 하냐. 자, 암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감자 먹는 관중은 개공임. 그래서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를 우리가 강의를 하거든요. 이상호 선생님도 강의하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올해 그 합격하고 내년에 관중들을 봤어요. 야구장에서. 근데 감자 먹는 관중이 저랑 상권이가 다 합격시킨 개옥공인중개사예요. 개공임. 그래서 감자 먹는 관중은 개공임.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감자를 관중한테 서비스로 줍니다. 그럼 감자 관중까지는 서비스업에 들어가요. 서비스업. 그 다음에 개공임은 임대 공급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려우니까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 놔 볼게요. 자, 이게 바로 감정평가업입니다. 감정평가업. 그래서 여기다 감정평가업. 이게 감정평가업이고 이게 자문업이에요. 자문업. 그 다음에 이게 관리업입니다. 업은 뺄게요. 이게 중개업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럼 우리가 감자를 관중한테 서비스 준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업, 자문업, 관리업, 중개업은 서비스업에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암기하세요. 아, 그럼 감자 관중은 서비스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교수님, 개공임은 뭐죠? 이 개공임은 임대공급업에 들어갑니다. 그럼 개가 뭐냐? 개발업.
그 다음에 공급업, 임대업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잡으세요. 그죠? 이렇게 잡고, 우리가 시험 문제는 투자업이라는 게 없고요. 금융업, 건설업 없죠. 기타라는 건 빠집니다. 그래서 사업시설 유지관리는 안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면 밑에 기출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럼 답을 가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서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봤거든요. 자, 그래서 요 문제 31회 때 우리가 공인중개사 나왔던 문제입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렇게 했죠. 다시 한번 제 편법을 이제 밝혀드리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하겠죠. 아까. 감자 먹는 관중은, 이게 감자를 관중한테 서비스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어떻게 암기하시냐?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죠? 감정평가업. 여기 감정평가업이거든요. 감자 먹는 관중에게 감자를 서비스로 준다. 이게 서비스업이에요. 그럼 아까 개공임은 서비스업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죠? 이렇게 건설업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31회 때 나왔던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어떻게 돼요? 그럼 정답이 몇 번이다? 이렇게 보냐면 제가 아까 요 서비스업은 들어가는 게 감자 먹는 관중은 개공임. 감자를 관중한테 서비스로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맞춰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자를 관중한테 서비스로 준다. 그럼 감정평가업, 자문업, 관리업, 중개업만 서비스업에 들어가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잡아볼게요. 자, 우리가 감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자에다가. 요게 서비스로 들어가죠. 자, 감자 먹는 관중. 자, 관리업, 그 다음에 중개업.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감자 먹는 관중, 감자 관중은 서비스업이니까 요 개공임은 부동산 임대 공급업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개발 공급업은 여기 들어간다는 거지 서비스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암기를 좀 해두세요. 그럼 요거는 완벽하게 그렇게만 되고 아마 요렇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매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 쪘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부분은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부동산학을 전공을 하고 처음에 2016년도에 우리가 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공인중개사를 좀 많이 베낄 것이라 했는데 요 부동산학만 나오고 여기는 지금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어요. 그죠?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부동산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원래 부동산학이라는 자체가 원래 이제 이창석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강남대학교 교수였는데 그분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김영진 교수가 정의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는 게 연구 목적입니다. 연구 목적이고 그 다음에 원리가 이론이에요. 과학성이고 기술이 실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무를 다 겸비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법경기라는 세 가지가 가지고 우리가 뛰어들어요. 그럼 다 중요한 것은 단순 과학이 아니라 종합, 순수 하나만 아니라 응용했고요. 어떤 자연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의 사회과학,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 규범과학이거든요. 그럼 암기 기법을 이제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정의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차피 감정평가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감정평가가 일본 감정하고 미국 감정이 나눠져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학자의 견해에 의해서 제가 이제 학자다 보니까 박사학위를 받고 보다 보니까 이창석 교수님, 김용진 교수님은 일본에서 건너오신 요 이론을 먼저 제시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우리가 그 한성대학교 교수님 안정근 교수분이 계셔요. 그분이 미국에서 그 원어를 써서 부동산학이라는 자체의 책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동산학과 분들은 보통 이창석 교수님하고 안정근 교수님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이창석 교수님의 정의고요. 이게 안정근 교수님의 정의예요. 안정근 교수님은 일단 그 미국에 나와 있는 것을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아요. 뭐냐면 이게 활동의 능률화가 연구 목적이고 원리 이론이고 기술 연구한 종합운용과학인데 요게 지금 요게 뭐냐면 종합이라는 뜻이거든요. 복합이에요.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측면에 분석한다. 요 지문만 좀 뜰 것 같아요. 정의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 기법은 그럼 어떻다? 우리 시험 문제가 딱 나왔던 게 순수과학이라고 나왔거든요. 순수과학이 아닙니다. 응용과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학문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 학문을 응용한 과학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추상적이 아니죠. 그죠? 모든 것이 경험에서 나오는 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논문을 쓰잖아요. 저도 이제 논문을 쓰게 되면은 리서치를 하거든요. 그 리서치하면 좀 나가서 제가 설문지를 돌리잖아요. 내가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순수가 아니라 응용, 종합, 단일이 아니라 종합과학이고 어떤 자연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간과 부동산을 연구하는 과학이에요. 그래서 추순자는 부동산학이 아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추순자. 그럼 우리가 순자는 부동산학이 아니다. 그럼 추상, 순수, 자연은 아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잡으시고. 자,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얘가 좀 뜸해요. 그래서 그냥 두 가지만 가져가세요. 종합식이라는 자체는 종합적, 복합 개념으로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단기적 기억하고 이렇게 가고요. 의사결정이라는 건 인간의 합리적 존재가 자기 의견을 극대화시킨 대로 가거든요. 이 두 가지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 딱 한 번 떴어요. 우리가 이용을 잘하자가 효율성이 민간문에서 강조되는 거고요. 형평성은 분배가 공공부문이에요. 합법성 있게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규정짓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4번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게 수재가 됐었거든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우리가 민간이 한정되어 있으면 부동산 추구하는 가치는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부중성과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채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한정된 거는 효율성이 강조된다는 건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효율성. 그 다음에 우리가 조화롭게 합법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조화롭게 가고요. 연구 대상은 그냥 요새는 활동과 현상이 연구 대상에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고 그걸 활동으로서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현상, 화산이 폭발한 건 인간이 한 게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활동의 속성은 과학성은 이론이고 기술 실무 둘 다 해야 되고 대인활동, 대물활동 다 합니다. 임장활동은 대물활동에 대한 게 부동성이고요. 사익과 공익을 다 같이 따지죠. 그래서 우리가 윤리라는 것은 부동산업자, 거래단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 원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권리 분석에서요. 특별 원칙이라는 게 엄청 뜹니다. 그래서 특별 원칙이 능, 안, 증, 탐이에요. 그죠? 그래서 능률성, 안정성, 증거주의, 탐문주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건 일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원칙은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는 원칙이고 권리 분석과 특별 원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원칙과 특별 원칙은 다 능률성과 안정성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거고 자, 소유활동의 체의 원칙, 거래활동의 거래 질서는 능률성의 원칙이지 안정성의 원칙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만 잡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만약에 출제원이라면 이거 안 냅니다. 그냥 요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부동산업입니다. 부동산업도 올해는 나온다 안 나온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출제가 좀 약하고요. 그럼 교수님 어디서 나옵니까? 넘기세요. 5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본격적이에요. 100%. 그래서 화끈하게 100%라고 적어놓을게요. 무조건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100%다라고 보면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내요. 그러니까 복합 개념은 법경기고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자, 갈게요. 복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복합은 두 가지 이상을 합친 게 복합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뜨지 않은 건 복합 건물이라는 게 아직 안 떴어요. 주상 복합 건물이에요. 그래서 한 건물에 다용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주상 복합 건물은 좀 안 낼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낸다면 어떤 걸 낼까요? 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만 배정합니다.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 이미 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복합 개념은 법경기로 봐요. 이 개념이 세 가지로 복합되어 있죠. 그래서 법경기, 법률, 경제, 기술. 그래서 이게 누구 소유냐? 법률 쪽이고 이게 얼마냐? 경제적.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우리가 무형이죠. 근데 어디가 몇 층짜리냐는 거는 기술적인 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복합 부동산이라는 것은 원래 토지와 건물은 별개로 봐요. 근데 하나의 토지 건물을 일체로 보는 게 복합 부동산이거든요. 활동할 때.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일가평가합니다. 토지 건물에 대한 것은 원래 독립된 거래 개체이지만 법률상 두 개의 물건이지만 활동할 때 하나의 물건을 본다. 그래서 나온다면 얘네 두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복합 개념은 법경기로 가셔야 됩니다. 복합된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 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일체로. 그죠? 약간 야매로 간다면 복합 개념은 네 글자잖아요. 복합은 두 글자잖아요. 두 글자가 나오면 토지 건물 나옵니다. 복합 개념은 법경기 나오고 이건 보시고 주상 복합 건물은 아직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건물에 상가가 있고 주거용이 있으니까 구분평가하고 그죠? 근데 나온다면 이 두 가지만 나온다는 걸 꼭 가져가시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기다가. 자, 여기 이제 제가 중요한 게 있으니까 체크를 할 거예요.
일단은 무형적이다, 유형적이라는 것은, 자, 기술적이라는 것은 어떤 비주얼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간호편에 이제 건물도 보이고, 저도 외모가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기술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눈에 보이는 건 기술적이다. 기술적은 어떤 물리적 측면을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이 기술적은 물리적이다. 유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은 무조건 이거는 어떤 돈이 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냄새 나는 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제가 얘가 5개고 얘가 4개이기 때문에 얘를 바꿔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5개와 4개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지금까지 제가 20년 동안 공인중개사 강의하고 2016년서부터 지금까지 감정평가를 강의한다면 이 4개, 5가지는 변하지가 않아요. 다른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기 때문에 4개, 5개의 암기 기법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경제적은, 여러분이 추천하고 싶은 거는 경제적은 암기 기법이 있으나 일단 제가 2가지만 좀 찍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자, 넘겨보시면은 6페이지로 가시면은 6페이지에 1번서부터 5번까지 쭉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생산 요소와 소비재입니다. 2가지만 체크하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물어보는 거는 딱 2가지예요. 생산 요소하고 소비재만 물어봐요. 경제적에서는. 이 2가지만 배정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요거 읽어보시면 느낌이 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이 5가지라는 거는 경제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게 5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시장에서 공급자가 돈을 주면 수요자가 이거 상품을 주면 자금을 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산이라는 자체는 자본하고 부채를 합친 거거든요. 그죠? 자기 자본이 자본이고 타인 자본이 부채예요. 그죠? 그럼 얘가 돈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돈입니다. 돈을 얘한테 주고요. 상품을 줍니다. 그럼 이게 경제활동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여기다가 별표. 자, 우리가 건설회사가 만약에 주택을 생산하려면 토지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토지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생산 요소인 생산재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토지는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최종 소비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재이지만 소비재인 경우도 있다는 거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비재하고 생산 요소만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게 경제적이라는 것만 머릿속에 툭 잡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암기를 하시느냐. 자, 볼게요. 나중에 이제 우리 문제집에서도 풀어봤는데, 그러면 교수님 암기 기법은 어떨까요? 라고 한다면, 만약에 나온다면 이 4가지와 얘를 바꿔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합니다. 약간 편법이에요. 자, 편법을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COC라는 게 없어요. 그럼 COC 없으면 경제적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잡으셔요. 여기는 COC 안 들어갔고, 근데 여기는 자산과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에 COC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본도 자기 자본이니까 자산이 들어가니까 CO 들어가는데, 자,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조금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산본 생소상으로 암기하세요. 산본 생소상. 산본 생소상. 자, 그래서 산본이라는 곳이 우리 군포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도 생소하거든요. 일본 사람이 와서 산본 생소상, 산본 생소상 이렇게 해서 산본 생소상을 좀 암기하세요. 그다음 중요한 건 결정적으로 여기는 COC 없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COC 안 들어가면은 기술적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공자라는 사람 들어봤잖아요. 공자님이 위환자다. 공자님이 위가 환자예요. 공자 위환자. 그래서 이거 기술적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 5개랑 이 4개를 바꿔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거 잡으시고요. 그다음 우리가 배웠듯이 어떻습니까? 이 법률적은 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무형적과 경제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만 나오는 건 협의라고 합니다. 민법에 이 99조 1항의 토지와 그 정착물.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만약에 자동차를 한번 볼게요. 자동차는 자 우리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공시한다라는 자체 한계공 보일 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과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달라요. 왜 그러냐? 우리가 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볼펜 같은 거는 남한테 넘길 때 그냥 점유 유전하면 돼요. 그럼 점유로서 공시하는데 부동산은 서류 작업을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공시 방법이 달라요. 공시 방법이. 자, 그렇다면은 원래 자동차는 민법상은 동산으로 봐야 돼요.
근데 학자들이 딱 봤더니 아 이것도 등록을 하구나. 그럼 공시전을 갖추면 우리가 중부동산으로 가자. 근데 중요한 거는 민법까지만 협의고 요 민법의 협의에 개별법을 플러스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이따가 다시 체크해야 되겠지만 토지와 그 전첨은 협의도 들어가고 강의도 들어가요. 근데 절대 중부동산은 협의에 들어간다면 안 됩니다. 민법상이 아니라 광해만 들어간다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별표. 자, 우리가 중개사법이 두 문제가 떠요. 중개사법이. 근데 이게 중부동산이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등기등록 공시방법을 갖춘 자동차도 중부동산이고 부동산에 준하죠. 그러니까 저당권, 그 다음에 왜? 저당권 설정 가능하죠. 자동차. 감정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중개에도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개가 다 되진 않아요. 중개 대상 물건이 딱 두 가지가 있는 게 중개사법에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기계, 공장재단, 강업재단인데 어업권, 기타가 임목이 있는데요. 자, 이게 공인중개사법이 우리 원론에 나왔어요. 딱 두 가지만 중개 대상이 됩니다. 중부동산에서 다 된다고 하면 안 돼요. 딱 어떤 것만 되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하고 우리가 공장재단, 강업재단 법에 따른 재단만 중개사의 대상물이 됩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되는 우리가 이 중부동산은 딱 두 가지가 있지 다른 게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걸 좀 가져가셨으면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세부적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알았다. 자,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범위가 우리가 가끔 가다가 나와요. 3차원 공간이거든요, 공간이. 그래서 우리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내용상으로 사용수익 처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성이라는 건 정당한 이익 판단 중에서 법 또는 사회적 통용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하는 범위, 법원의 판단으로 가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상하에 미칩니다. 입체 공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요걸 보세요. 자, 요걸 이제 제가 딱 한눈에 보게끔 딱 했습니다. 그냥 공간은 요것만 딱 보세요. 공간은. 그죠? 공간.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이 한 번도 원론에 안 나오다가 물에 관한 권리가 처음 떴거든요. 물에 관한 권리는 지표권 내용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요거 별표 쳐보세요. 요게 딱 처음 떴습니다. 이게 물에 관한 권리가 한 번도 공인중개에 나온 적도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지표권에 들어가지 지하권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중공간을 사용하는 게 공주권이고 수평공간이 지표권이고 지하공간이 지하권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교수님, 민법 212조에 정당한 있는 범위 내라는 건 소유권에 대한 그 상하 공간은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까지만 인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배우셨듯이 일조권, 조망권, 용적료는 개인적 사적 공주권으로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근데 항공권이나 접하권은 소유권 인정이 안 돼요. 이것만 잡으시고요. 그럼 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채굴된 우리가 국가 권리,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있냐 아니냐에 따른 지하수는 인정이 되는데요. 미채굴된 강물은 소유권 인정되지 않거든요. 근데 한계심도라는 자체가 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별표 쳐보세요. 한계심도.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음마아파트의 GTX가 지금 지나가거든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문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밑에 이 한계심도가 올해 좀 뜨지 않을까. 이 대심도거든요. 이 대심도는 뭐냐면 밑에 주석을 한번 보세요. 한계심도란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인 토지용해가 예상되지 않는 정도의 깊이를 의미하므로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최대 깊이까지 얘기합니다. 그죠? 40m까지 규정하거든요. 그럼 그 이내는 보상을 해주고 그 안에는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심도 우리가 이내는 소유권 인정이 돼요. 40m. 근데 그 아래는 초과되는 거는 국가 권리지 대심도로 가거든요. 그죠? 이게 좀 걸렸어요. 음마아파트.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특히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에 대한 그 권리 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게 걸렸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소유권에 대한 물에 관한 권리가 지표권인데 한계심도도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딱 요만 떴기 때문에 출제 빈도는 낮다고 좀 보셔야 됩니다. 낮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권은 한계심도 이내만 소유권 인정이 돼요. 지하수 인정되지만 강물은 인정하지 않고요. 미채굴된 강물은 소유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국가는 사유의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가 만약에 교수님 그럼 한계심도는 꼭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제 생각이고 3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자, 3번만 알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공인중개사의 공간을 다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자, 3번이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을 민법 시간에 배우시거든요. 지상권 설정한다. 이건 공중하고 지하를 다 됩니다. 그럼 얘는 공중, 지하 모두 관련이 돼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개발권 양도 제도는 원활히 시행되고 했지만 이건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에 용적률의 계산 문제도 우리 언론에 나와요. 용적률은 지하 공간 삽입이 안 됩니다. 용적률은 공중 공간에 대한 활용이에요. 지하는 안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TDR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공중 공간의 활용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어때요? 기부 체납 같은 거 하거든요. 야, 너 임대 아파트 만들어. 그럼 내가 너한테 용적률을 더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이라는 것은 공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하는 절대 안 들어가요. 그죠? 다시요. 얘는 둘 다 들어갑니다. 근데 얘네들은 지하 공간이 아니라 공중만 들어간다는 것만 그것만 좀 살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공간을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중부동산을 우리가 가면서, 자, 여러분들이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다른 강의를 들어서 우리가 정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원론에서요, 준이라는 건 세 가지가 뜹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 중부동산, 준주택, 준지대라는 게 나와요. 세 가지가 떠요. 이제는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아, 준이라는 게 세 가지 뜨는구나. 그럼 어디가 뜨냐? 중부동산은 좀 전에 기계, 재단, 기타 같은 게 중부동산이고, 준주택은, 자, 이게 우리가 이 주택법에 의해서 준주택이라는 건 오노기다. 그죠? 오노가 기어다닌다. 오피스텔, 노인주택,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기숙사, 다중생활시설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준지대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마샬. 그죠? 마샬이 준지대를 얘기합니다. 토지 이외에 일시적으로 생긴다. 그래서 준이 들어가는 건 세 개다.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중심이 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중부동산이라는 건 광의에 포함돼요. 요거 체크. 협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협의는 민법상이에요. 광의만 포함된다. 꼭 체크하시고요. 그럼 민법에서 동산이지만 개발법에서 부동산을 취급해요. 등기등록 동산 또는 동산 부동산의 집합제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종류제에서 제가 추천해 드릴 거는, 자, 우리 시험에 나왔죠. 어떤 게 중요하냐면,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선박, 요게 선박이 20톤 이상 하는 게 중요합니다. 20톤 이상만 돼요. 선박등기법에서. 그래서 기계가 있고요. 어업권 되고요. 임목, 공장재단, 강업재단, 재단, 부동산의 중개대상이 될 수 있다. 요 배표. 아까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목하고 재단만 중개대상이 되지 다른 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자, 그렇다면은 교수님 어떻게 암기를 해볼까요? 자, 갑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아까 제가 요 4개랑 요 5가지를 바꿔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옷이 들어간다는 건 그냥 그러니까 아까 산본 생소상 기억하시죠? 요거 나오면 경제적입니다. 공자가 위환자다는 기술적이에요. 나머지는 다 법률적이에요. 법률적은 암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니까. 상본 생소상은 경제적이고 공자 위환자다는 기술적이다. 그럼 나머지가 다 법률적이라는 거는 협의 강의가 다 법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나왔던 게 공장재단은 경제적이 아니에요. 시옷이 안 들어가죠. 공장재단은 시옷이 안 들어가니까 뭡니까? 라고 한다면 공장재단 중부동산이에요. 이건 법률적 측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아주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적은 어떻게 오냐? 경제적은 자산과 자본을 돈을 모아서 생산하고 소비해서 상품으로 내다 팔잖아요. 이게 경제활동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7페이지 보시면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스타트.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 원론에 나왔던 건 많이 봤으니까 공인중개사 나왔던 문제를 좀 응용할 수 있으니 한번 내봤습니다. 요거 틀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보죠. 3번이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과 기술적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 무조건 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합니다. 기술적이라는 자체는 시옷이 없어요. 시옷이 있으면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시옷은 기술적이 안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생산 요소와 자산은 기술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은 뭐다? 3번 생소상에 경제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공자가 위한자다만 기술적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예상 혜택이 떴는데 1번하고 5번이 바꿔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합 개념 부동산은 4글자니까 법경계에 대한 복합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은,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복합 부동산은 2글자잖아요.
네, 그럼 뭐하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 들어가면 복합부동산이에요. 토지와 건물. 그래서 여기서 토지 건물 나왔다, 이건 복합 개념 부동산 찍으시면 안 됩니다. 토지 건물이 나왔다면 무조건 복합부동산이에요. 복합부동산. 그래서 원래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개체가 되거든요. 다음에 배우실 게 건물은 우리가 독립물이에요. 토지와. 원래 개체이지만 거래 활동할 때는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합된 걸로 보기 때문에 활동의 대상일 때는 복합부동산을 이용하자. 이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해본다면 아까 요 두 지문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민법상은 토지 그 정착물까지만 얘기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민법상의 부동산이 중부동산이다 그러면 틀려요. 중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거든요. 보시고요. 중부동산은 등기 등록 공시망과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특정의 동산도 말한다. 이렇게 한 문제가 배정이 될 거예요. 근데 아쉽지만 여기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도 가셔야 됩니다. 동산과 부동산의 정착물의 구분까지 합쳐져서 한 문제예요. 그러면 자, 제 요약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넘겨보세요.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합니다. 우리는. 그럼 이쪽은 동산이니까 움직이고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두 가지를 내요. 그렇다면 동산의 3종 세트를 암기하세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 동산은 가수차가 동산이에요. 가수차. 그럼 뭐냐? 자, 우리가 본다면요. 가식중인 수목은 임시로 심은 묘목이에요. 본식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떴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3개. 그래서 제가 출제원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수님들이 특히 이제, 저도 이제 감정평가 학회에서도 논문을 쓰고 그랬는데, 특사가 이제 다른데 부동산학회 썼는데, 출제를 많이 하라 그래요. 근데 제가 출제하면 공인중개사를 감정평가 강의 못해요. 그죠? 근데 내가 출제원으로서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에 공인중개사를 뺏겨버려요. 얘네들이. 그럼 가식중인 수목이 동산이라는 게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그죠? 이걸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자, 당연히 임차자가 설치한 게 2016년에 우리 시험에 떴거든요, 원론에. 첫 번째. 임차자가는 일시적이에요. 2년 있다 이걸 갖고 가잖아요. 임대인 정착물이 정착물이거든요. 임차자 정착물은 정착물도 아니고 동산에 속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떴죠, 유명하게. 그래서 정확하게 저는 2016년에 감정평가 원론에 떴습니다, 임차자가. 그 다음에 요거는 작년 2022년 공인중개사 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수확물이라는 거는 한 15년 전에 공인중개사 떴어요. 경작 수확물이. 경작 수확물이라는 거는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토지를 넘길 때 경작을 요하거든요. 그럼 이 주인이 이 옥수수나 이거를 인공적으로 심은 거예요. 자, 이거는 뽑고 분리시켜서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산으로서 간주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오시냐? 자, 여러분들, 차는 무조건 자동차는 동산이잖아요. 지나고 있는데 나훈아 씨가 차가 지나고 있어요. 가수차는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가수차는 동산이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떴고 얘가 공인중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오지선다에 대한 거는 많은 걸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적은 걸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자, 보십시오. 부동산에 간주한다는 정착물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죠? 만약에 시험 문제가 동산을 물어본다, 그럼 세 가지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가수차는 동산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 부동산에서는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을 나눠서 물어봐요. 그죠? 자, 갈게요. 자, 우리가 이 민법에서는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 정착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토지 부척돼서 계속적으로 동을 쳐보세요. 계속적으로 정착이 안 되면 정착물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어야 돼요. 동산이라도. 그럼 이렇게 인정되는 물건이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래 시 토지의 독립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토지의 일부로 볼 거냐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아까는 3종 세트가 딱 있었기 때문에 얘는 세 가지만 암기하시면 나머지가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네 가지만 있고 얘는 네 가지를 넘어요. 그렇다면은 얘를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네 가지만 암기하시면 여기서 걸려버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냐? 자, 이 독립정착물은 거래 시 토지의 다른 부동산을 봅니다. 다른 부동산. 대표적인 게 건물이죠. 완성이 되면 아까 건물은 원래 이 복합부동산을 인정한다는 자체가 원래는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독립되는 개체잖아요. 독립물로 봐요. 그래서 얘가 가장 다른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담장을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 못 들으셨잖아요. 담장은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외우시면 좋냐면 이 네 가지가 아닌 게 얘가 되거든요. 이 네 가지를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등물한다는 자체가 물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건이라는 애가 있어요. 명건이가 독립해서 등물을 해요. 그 독립해서 등물하는 명건이. 그러면 독립이 나왔다. 독립해서 등물하는. 자, 임목도 등기되면 이것도 독립정착물로 입혀서 외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완성됐으니까요. 명건이. 명인 방법이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식별 가능 새끼줄에 쳐놓는 게 명인 방법, 명백히 인식으로 정해놓는 거죠. 이것도 간수법상 이것도 독립정착물로 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춰야지만. 그다음에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자, 권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권원이 뭐냐면 맨 밑에 가보세요. 어떤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게 법률상에 대한 원인이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을돌이 땅한테 야, 내가 너 여기다가 사과나무 심을 테니까 요거 사과는 건드리지 마. 이건 권원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 재배되는 농작물이에요. 그러면 이 사과나무는 을돌이께 아니라 갑돌이께 되고요. 그럼 독립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따 문제 풀지만 독립하여 등문하는 명건이 아닌 게 종속정착물이죠. 자, 이 국어라는 건 이 이상권 선생한테 배워요. 이 국어가 28가지 지목이 들어가거든요. 작은 도량입니다. 이건 일부가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일반 나무, 단연생식물은 그냥 이건 종속정착 토지의 일부를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저한테 20년 동안 강의인데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교수님, 헷갈려요. 왜? 여기도 나무고요. 자, 봅니다. 여기도 나무잖아요. 나무 이목 맞아요. 여기도 나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 여기도 나무, 여기도 나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도 나무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나무에 대한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볼게요. 산에 있는 나무에 대한 구분이에요. 그럼 내가 산주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땅에 있는 일반적으로 나는 나무는 그냥 내 종속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팔 수도 있어요. 등기해서. 그죠? 그럼 등기해서 팔아버리면 그 임목도 독립된 거로 본 거거든요. 근데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등기됐기 때문에. 근데 명인 방법은 산준이 팔고 식별 가능한 새끼줄에다가 명인 방법으로 홍길동을 적어놔요. 그렇죠? 이것도 독립물로 봐요. 그러나 얘는 저당권 설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안 쳤기 때문에. 그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나무에 대한 이 세 가지 종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갈게요. 자, 동사는 가수차는 동산이다. 그래서 임차자 정착물이 2016년 원론에 나왔고 가수 중인 수목이 작년에 공인이 나왔다. 그럼 요 두 가지는 암기를 하겠다. 그럼 수확물까지 가자. 가수차는 동산이다. 세 가지 나오면 동산이다. 그럼 나머지가 정착물이다. 그럼 부동산이라고 본다면 이 네 가지는 독립하여 등문하는 명건이. 그럼 국어는 이건 종속이니까 독립물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문제 한번 풀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오른쪽 9번 보는데 그 중에 자, 이것만 보세요. 얘네는 거의 안 떠요. 자, 이게 봐라. 건축물에 대한 픽처라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 영어가 아니거든요. 이게 영미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근 같은 경우는 건물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건축 설비도 정착물로 보거든요. 여기 딱 봅니다. 이 형광등하고 저 벽시계는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형광등을 끼워놓으면 기능적 손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정착물이라는 게 훼손은 그 물건을 제거했을 때 건물의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훼손 둘 중 하나라도 훼손이 발생하면 다 정착물로 봐요. 아니면 동산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아까 제가 임차에는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임차자가 자기 편의를 위해 설치한 가스통은 동산으로 봅니다. 근데 임대인은 달라요. 자, 우리가 휘센 에어컨 같은 거 달려놓는 건 임대 가치를 증진시키는 목적이에요. 이건 정착물을 본다. 이렇게 해서 당사자 관계인데 이건 출제비도 낮습니다. 그죠? 한 번 나왔던 건 이걸 원론에서 뺏겼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 이 벽시계는 저걸 띈다고 해서 손상 안 주니까 동산인데 요 형광등은 손상을 주거든요. 훼손이 발생하면 무조건 정착물을 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시고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번 스타트. 이것만 풀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기출됐던 거를 좀 모아놨는데요. 보세요. 아까 독립된 거는 딱 네 가지가 있잖아요. 독립하여 등물하는 명건이. 그럼 우리가 독립하여 등물. 자, 소유권 보존되는 임목도 독립물로 들어갑니다. 등물, 물, 건물입니다. 건물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명건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과 권한의 타인 토지의 재배로 들어가는데 이 네 가지 아니면 독립정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국어는 종속 정착물이에요. 근데 가식중의 수목은 뭐예요? 이건 아예 정착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정착물도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이 문제를 가장 저는 유력하게 좀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건 다 공인중개사 문제인데 이 공인중개사가 엑기스예요. 아까 봤던 복합개념 부동산과 이 두 가지 보면 여기서 한 문제가 배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4회는 무조건 제 예측 결과 1번 문제 딱 요 두 가지가 뜰 겁니다.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